이런 얘기까지 하기 좀 그런데 뭐 많이 오를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많이 오를 올해? 지역들이 탄생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지역이 다 올라가는 건 아닌데 네. 엄청나게 오를 지역들이 보여가지고 어디예요? 대한민국 아파트는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 장용석 지음. 네, 저희끼리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네. 네. 계셨으면 티키타카 재밌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이분이 또 아쉽네요. 되게 유머스럽고 네. 위트가 넘치시는 그러니까요. 분이셔서. 네. 일부에서는 저희가 이제 파트 1, 파트 2 위주로 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네. 이제 파트 3나 뭐 4나 이쪽은 사실 정책과 세금 분야라서 네. 이게 정말 개인마다 적용되는 게 너무 다르고 또 복잡해요. 사실 저도 몰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좀 책을 좀 통해서 네. 읽어보시고 대략적인 좀 내용을 좀 본인 스스로 읽어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장용석 대표님 인사이트를 넣어서 잘 쉽게 풀었습니다. 그래서 네. 파트 3, 파트 4 재밌게 읽었습니다. 저도. 네네. 네. 그리고 이제 이 책에 나와 있는 프롤로그에 또 저희가 금리 얘기 좀 나오고 있고 해서 그리고 저희가 일부에서 3기 신도시 잠깐 언급했는데 그것도 이제 중요한 공급에 대한 거니까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서요. 네. 그 전에 네. 빠숑님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는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까요? 수도권과 지방으로 나눠서 좀 기사처럼 질문하시네요. 하쇼님 그런 전화 되게 많이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이 요즘도 많이 받고 계실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그쵸. 바로 기자 누구 네. 어디 기자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막 이렇게 막 물어보는 것 같더라고요. 통화하시는 거 보면. 아니, 또 네. 뜨니까 또 명함이 명함 딱 뜨니까 이제 네, 어느 네, 신문사들은 다 알죠. 네, 그런 게 네.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제 네. 2020년도 다가. 뭐 저도 모르죠. 뭐 어떻게 되지. 그렇구나. 나도 모른다. 근데 뭐 지금 하락할 요인보다는 네. 뭐 미미하지만 계속 그냥 요 미미한 상승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죠. 왜냐면 매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매물이 나오는 정책들을 펴야 되는데 계속 묶는 정책들만 나오다 보니까 네. 아까 뭐 일부에서도 언급했던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정책적인 요소들 보면은 계속 거래가 안 되거든요. 전세 매물도 없고 일반 매물도 없고 심지어 입주 물량도 적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악재들이 겹치는 상태에서 규제를 풀지 못하다 보니까 뭐 풀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제가 충분히 공감은 하는데 이게 풀 때는 풀어야 되거든요. 그것들. 근데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좀 맞물려 있어 갖고 정부도 어쩌지 못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부동산 시세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 뭐 이런 얘기까지 하기 좀 그런데 뭐 많이 오를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많이 오를 올해? 지역들이 탄생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지역이 다 올라가는 건 아닌데 네. 엄청나게 오를 지역들이 보여가지고 어디예요? 그 방송에서 얘기하면 또 그렇잖아요. 아, 네, 그렇죠. 이따 네. 끝나고 저희끼리만 좀 얘기해요. 근데 못 사. 얘기해줘. 못 맞아요. 사.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저도 좀 그렇게 느껴져요. 진짜 말씀하신 대로 뭔가 좀 하락을 하려면 사실 시장에 좀 매물이 좀 많이 늘어나서 그래서 사람들이 고를 수 있는 좀 매물의 선택지가 넓어지고 그래서 집주인들이 내 거를 선택을 안 하네? 그럼 가격이라도 낮춰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끔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내년에도 없고 내후년에는 있을까? 그래서 내년 대선 이후로 뭐 어떻게 변화가 있을까? 이런 기대감을 갖고 계시는 분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 참 모르겠다. 너무 꼬여서 있어서 이게 쉽게 풀리지는 않을 것 같다 생각이 그러니까 들어요. 이건 정책으로 절대 바꿀 수 있는 이 방향성은 아닌 것 같고요. 뭔가 물꼬를 터줘야 되거든요. 실제적으로 규제를 한다고 절대 이 수요가 줄어들지도 않고 공급이 늘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매칭을 자꾸 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런 정책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중에 이제 좀 그나마 기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금리가 좀 오르면 아무래도 집값이 좀 빠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부분을 좀 어떻게 보시나요, 빠숑님? 금리와 부동산 집값은 상관관계가 있나요? 있는데 네. 기대하는 것만큼 움직이진 않아요. 이제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이 책에서는 지금 제로금리, 저금리 시대이기 때문에 네. 이 부동산 시세는 더 빠지기가 어렵다라고 풀었습니다. 이게 맞고요. 맞는데 좀 이게 정답일 수밖에 없는 게 지금 금리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 저금리를 고금리로 바꾸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저금리인데 그냥 저금리로 바뀌는 거예요. 어차피 저금리거든요. 그럼 네. 이 저금리 시대에서는 부동산 가격 같은 경우는 크게 영향이 없다. 그러니까 좀 구체적인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2000년도 중반에 제가 아파트 담보대출을 제일 심하게 받은 게 8.5% 받은 게 있었거든요. 네. 근데 2010년도 이후부터는 그 금리는 내가 보지를 못했어요. 신용대출로. 저축은행 아닌 거죠?
1금융권. 1금융권은 8.5%. 예. 어. 예. 근데 지금 2%대 많으실 거고 네. 만에 발이 주식봤자 83%잖아요. 네. 여기서 지금 그 기준금리가 0.5%인데 올려봤자 0.75. 생각에 1%는 안 넘어갈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금리가 부동산담보대출에 미치는 영향은 높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경우는 그러니까 아파트로 실거주하시는 분들한테는 영향이 없을 것 같고요. 이자가 몇만 원 더 증가하는 것뿐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경우는 문제가 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지금 지식산업센터가 인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수익률이 인기가 많다 보니까 매매가가 올라갔어요. 월세는 안 올라갔는데 매매가만 올라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투입 금액 대비 수익률이 낮아진 거죠. 예전에는 10%에서 5% 정도 수익률이 났었는데 지금은 3% 전후가 나요. 그럼 만약에 은행 대출을 받아서 지식산업센터를 샀죠. 수익률이 3%면은 남는 게 없어요. 월세 받고 이자 내고 그다음에 또 이거 같은 경우는 또 소득세도 내야 되잖아요. 내고 되면 마이너스가 날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한테는 이제 단돈 몇백만 원이라도 수익이 안 생기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면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은 한 달에 몇만 원 더 내는 건데 그것 때문에 집을 판다? 집 한 채인데? 자, 이자를 더 내고 말죠. 예. 아마 다른 쪽에 다른 쪽에 수입이 없으면은 생활비를 줄이는 한이 있어도 집을 팔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1주택자 선택들은. 그래서 대한민국 아파트는 배신하지 않는 게 그런 의미일 수도 있어요. 이게 쉽게 샀다 팔았다 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배신을 안 하는 거죠. 지조가 있는 상품인 거죠. 진짜 그 부분이 좀 핵심인 것 같아요. 내가 받는 월세와 대출 이자가 똔똔이 될 때까지는 어쨌든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대출 이자가 내가 받는 월세를 넘어가는 순간부터 이제 부담스럽기 시작하면서 그게 이제 더 많이 올라가 버려서 매달 비용만 늘어난다. 그러면 이제 좀 부담스러우니까 집값이 떨어지거나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려면 기준금리가 꽤 많이 올라야 될 것 같아서 이게 몇 정도 올라야 그런 부담이 생길지는 사실은 계산은 잘 안 됩니다만 지금 수준에서는 그렇죠, 좀 어렵지 그렇죠. 않나 싶은 생각이 그리고 들어요. 이제 아까 이제 뉴스를 자주 체크해 보자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부동산 뉴스만 보지 마시고 경제 쪽 뉴스를 다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금리를 올리는 게 부동산 때문에 올리는 게 아니라 세상에 유동성이 많기 때문에 그걸 좀 해소하려고 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유동성이 많다 보니까 주식이나 코인 같은 경우 막 폭등을 해버리잖아요. 오히려 그쪽으로 돈이 더 쉽게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쪽에 대한 리스크. 왜냐하면은 거기는 만약에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그쪽에 폭락하게 되면은 거기 진짜 망하는 거거든요. 근데 부동산은 폭락을 해도 망하진 않아요. 내 집 마련하신 분들 같은 거 살면 되니까. 네. 그래서 그쪽에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자꾸 부동산을 이상하게 좀 누명을 씌워서 이쪽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시는 전문가분들도 있고 정책을 만드시는 분도 있는데 부동산 담보대출은 제가 봤을 때는 클린 네. 대출이고 리스크도 제일 낮은 대출이거든요. 그래서 그건 좀 분리해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어떤 분은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가계대출이 뭐 문제다, 엄청 늘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굉장히 지금 안정적으로 대출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관리 잘했어요 금융권에서. 예, 맞습니다. 뭐 이제 고액은 15억 이상은 대출 자체를 안 해주고 규제 지역들은 뭐 투기는 40%밖에 안 해주고 하니까 이미 예전부터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가계대출이 늘어도 되게 부동산 쪽은 안정적이다라는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2008년도 금융위기 때도 우리 안 망했어요. 잠깐 빠지고 끝났거든요. 네, 그것도. 그때도 예. 잘 넘어갔죠. 그러니까 그만큼 안정적으로 관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뭐 서브프라임 모기 이런 거랑 차원이 달려요. 거기는 130%, 140%였다니까 대출을 가치보다. 진짜 그 집에 있는 개 명의로 집을 사잖아요. 그럼 개한테도 대출을 줬댔었대요. 그 정도로. 예.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진짜 이상한 시기였던 거죠. 예. 우리나라 같으면 1000채씩 가졌겠네요. 사람들이 1000채씩. 진짜요, 맞아요. 우리나라처럼 똑똑한 사람들 같으면 막 거기 보면 빅소트라는 영화 있어요. 네, 예. 맞아요. 보셨어요? 거기 보면은 네. 난좀 이렇게 신경질적인 그 주인공 있잖아요. 예. 그게 이제 그 술집 찾아가서 술집 여자한테 돈 주면서 이제 스트립 댄스를 시키면서 이것저것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트립 댄서 추시는 그 여자분이 5채를 갖고 있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출을, 그러니까 집을 사고 대출 받으면요 돈이 남아요 이러는 거예요. 대출을 어떻게, 그러니까 집을 안 살 수가 있겠냐고. 그러니까 100%가 아니라 110%씩 해주니까 집을 사서 대출을 받는 순간 10%가 더 남는 거예요. 아, 그럼 당연히 5채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거품식이니까 폭락을 한 건데 한국은 대한민국 역사상 단 한 번 정도 그런 역사가 없었어요. 네. 예. 그렇구나. 안정적이다. 터질 요인은 사실 거의 없다. 네. 네. 예, 그리고 대한민국 아파트는 배신하지 않는다. 네. 네. 절대까지는 모르겠지만 배신하지는 않는다. 그 얘기는 네. 제가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네. 전문가에게 물어보고 공부하고 네. 배신 당하지 않도록 네. 노력해 봅시다. 그럽시다. 네. 네.
삼기 신도시 완벽 분석이라는 챕터가 있어요. 그래서 네. 저도 3기 신도시 막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아까 재개발 재건축처럼 좀 파고들지 않으면 사실 부동산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들어는 봤지만 알지는 못하는. 그러니까 재개발도 지금 어느 지역에 어떻게 지금 내 상황에서 뭐 이런 거를 파고들지 않으면 모르는 것 같아요. 부동산도 좀 디테일 같거든요. 네. 근데 3기 신도시 역시도 막 한다더라, 뭐 청약을 한다더라, 막 이러는데 어떻게 하고 있나 저는 사실 정확히는 몰랐어요. 네. 일부에서도 이제 공급 얘기하면서 공급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앞으로 좀 남아있는 어떻게 보면 대규모 공급은 3기 신도시 정도 좀 남아있고 재개발이 좀 빨리 되면 그게 또 공급이 될 수 있겠지만 지금 빨리 되는 듯 안 되는 듯 그런 느낌이라서 네. 사실 3기 신도시가 아마 좀 마지막 남아있는 대규모 공급이 아닐까 싶거든요. 근데 요게 이제 어떻게 이제 진행되고 있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좀 부동산도 시장도 좀 안정화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지금 진행 상황이 좀 어떻다고 봐야 될까요, 발수님? 3기 신도시가 정부가 얘기한 거는 사실 지금 막 사전 청약하고 뭐 한 네. 앞으로 향후 한 5년 정도면 이제 준공이 돼서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은 하고 있는데 그렇게 진짜 되고 있나요? 어떤가요? 그러니까 이제 제 입장이 있는 것들이고 정부의 입장이 있는 거고 다른 전문가들 입장이 있을 텐데,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거 계속 봐왔잖아요. 20년 네, 동안 네. 오다 보니까 이제 3기 신도시가 이제 6대 신도시가 있어요. 뭐 우리 뭐 남양주 왕숙, 뭐 고양 창릉 이런 식으로 크게 발표한 지구가 있고 원래 다른 택지로 개발했는데 갑자기 3기 신도시로 둔갑한 지역들이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거는 중간에 바뀌었기 때문에 이미 진도가 나오고 있는 거라서 그런 것들은 2, 3년에 공급이 돼요. 최근에 뭐 위례라든지 이런 지역들은 네. 몇 개 안 돼요. 예, 그런 그렇구나. 것들은 바로 될 텐데 지금 오리지널로 처음 만들었던 이 부지들 있잖아요. 그래서 제일 인기 있는 게 하남 교산, 남양주 왕숙, 그다음에 고양 창릉, 부천 대장, 인천 계양, 그다음에 뭐 안산의 장상이라는 지역도 있고 네. 뭐 과천의 과천이라는 지역도 있는데 과천은 뭐 7천 세대니까 끝이 네, 않고 네. 요 6대 같은 경우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모르겠다는 게 언제 토지를 아직 딱 구입을 다 못했어요. 전부 다요. 예, 일단은 그래서 왜냐면은 이제 옛날 같으면 이게 그냥 나라에서 한다 그러면은 이제 딱 그렇게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냥 납품식으로 해서 그냥 토지보상금 받고 말았었는데 네. 땅값이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땅을 가진 소유자들도 불만이 많다 보니까 이게 감정가로 하게 되면 또 기분이 나쁘죠. 근데 이게 한꺼번에 딱 인수를 해서 딱 분양을 하면 깔끔한데 사서 팔고 사고 팔고 할 때 그 과정에서 땅값이 올라가잖아요. 그럼 제일 늦게 파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땅값 올라간 게 보이니까 그 값에 팔 수가 없는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도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게 토지 수용을 한꺼번에 하지 않는 이상 계속 문제가 생길 거라서 밀릴 수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명박 정부 때 했던 보금자리 주택들도 네. 하남 가밀 같은 경우는 지금 분양을 하고 있잖아요. 입장것도 있지만 10년 넘었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좀 약간 소름 끼치는데 네. 어떡하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또 그 제일 큰 뉴타운이 아니라 3기 신도시가 될 뻔했던 것 중에 하나가 광명 시흥인데 아시겠지만 LH 사태 때문에 그냥 또 갑자기 취소가 돼 버렸거든요. 근데 거기 취소됐나요? 아예? 일단은 잠정 보류인데 네. 또 하겠죠. 근데 네. 문제는 뭐냐면은 이렇게 또 보류가 된 상태에서 땅값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또. 그러겠죠. 예. 그러니까 지금도 그 사전 청약 그 예전 분양가 발표했을 때 다 비싸다고 다들 알렸잖아요. 맞아요. 네. 제가 봤을 땐 비싼 가격이 아닌데 솔직히 그 본 청약할 때는 더 비싸질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해서 딜레이하게 되면 점점 더 올라갈 텐데 나중에 뒷감당들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 정부의 임기가 1년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게 제일 좀 불안한 거예요. 지금 그 가격 보고도 사람들이 비싸다고 하는데 100% 올라가거든요, 그거는. 예, 안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런 들어가야겠네. 예. 그러니까 내 집 마련은 어렵다. 빨리 하시는 네. 게 맞을 것 같고 공급도 빨리 하는 게 맞고 남아 네. 돌아도 빨리 하고 그러면 일단은 시장이 안정되거든요. 예전에 뭐 평택 지금 올랐다고 하지만 평택도 공급 물량이 많으니까 미분양이 났던 거였었던 것들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그렇게 물량으로 때려 부은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해결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대한민국 역사상 수요 공급으로 유일하게 시장을 안정화시켰던 정부는 노태우. 김영삼 정부였습니다. 아니구나. 네, 그러니까 노태우 정부 때 공급을 했기 때문에 네. 김영삼 정부가 고스란히 그걸 그냥 혜택을 본 거예요. 음. 예. 100만 호.
그러니까 1기 신도시. 다 해서 그러니까 뭐 네. 그래서 100만 원 조금 안 되는데 네, 그러니까 네. 그때 전체 다 지방까지 해서 200만 원 만들어 줬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제일 김영삼 정부의 혜택이었었죠. 예. 그렇게 이제 빠르게 추진해갖고 막 공급으로 정말 폭격하듯이 해야 예. 좀 시세가 안정화되고 잡히는데 예. 지금 말씀대로 3기 신도시는 지금 진행 상황이 좀 지지부진한 상태라서 그래서 이제 제가 이것도 팁을 드리는데 이건 뭐 딴 데서도 공개 안 한 데가 진짜 너한테만 알려주는 팁입니다. 네. 예, 3기 신도시 메인 6개 입지들이 좋아요. 예. 크니까 일단 규모가. 예. 근데 그건 언제 될지 모르잖아요. 네. 근데 조그맣게 사이사이 공급하는 거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건 확정이 된 거거든요. 네. 그럼 뭐 해야 될 것 같으세요? 확정된 거. 예, 그거 하셔야 돼요. 작아도. 빨리 여기 할 때. 나와 있네요. 예정된 곳들이 74페이지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 당장 입주를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왜냐면 지금 3기 신도시는 언제 입주할지 몰라요. 아무것도 뭐 지금 인천 계양이 먼저 계양 시작을 했는데 그것도 언제 입주할지 몰라요. 솔직히 그래요. 그러면 지금 사전 청약을 해서 당첨자들이 나올 거잖아요. 예. 그러면 그 당첨되신 분들은 나중에 3기 신도시에 준공이 되면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본청약 하면은. 네. 그 사람들이. 그러면 지금은 당첨이 됐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계속 5년이 아니라 연기돼 가지고 10년 후에 준공이 됐다. 그러면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그렇죠. 이 조건을 유지하면서. 무주택을 유지하면서 그렇죠. 소득 요건 뭐 이런 심지어는 것도 그 거주 기간도 유지하면서 거기 또 살아야 돼. 그 지역에서 네. 계속. 그러니까 이게 와 이게 그래서 제가- 당첨됐다고 좋아할 것도 네,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빨리 입주할 가능성이 높은 거 하시는 게 더 맞다는 말씀. 근데 비싸요, 그게. 이미 이건 확정이 택지가 다 확정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예. 이게 청약 제도라는 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제도라고 들었었던 그쵸. 것 같은데 그것의 폐해인 것 같아요. 짓지도 않은 집을 미리 신청을 해서 당첨이 됐는데 언제 들어갈지 알 수 없는 상황. 너무 근데 아니 뭐 저는 무섭네요. 뭐 그게 뭐 폐해나 나쁜 짓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오히려 단기간에 공부를 빨리 할 수 있으니까 좋았는데 확정되지도 않은 거를 확정된 것처럼 하는 게 문제가 된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활용한 사람들이 문제인 것들이지. 저는 뭐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3기 신도시 공급하는 건 찬성이에요, 무조건. 근데 좀 제대로 해라,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사전 청약이라는 것도 사실 이게 어디서 나온 개념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수요 붙잡아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넌 네. 그냥 가만히 있어, 그냥. 왜냐면 네. 이 사람들이 묶어두지 않으면 또 딴 데 가서 또 가격을 올린다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냥 묶어두는 거예요. 착한 사람들. 네. 볼모 잡은 거죠, 그냥. 예. 참 그러니까 이게 참 공급이 되는 건 되게 좋은 측면인데 집값 안정화에 있어서 참 그 사전 청약 돼가지고 이제 되게 기쁠 거 아니에요. 당첨되면 얼마나 그럼요. 기뻐요. 일생에서 한두 번, 네. 한 번 정도밖에 경험은 못 해요. 그거. 근데 참 네. 그게 상황에 따라서는 희망 고문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게 참 뭐라고 해야 돼? 이렇게 시행하는 거 자체가 맞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네, 잘 네.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됐으면 진짜 좋겠네요. 네. 그러니까 네. 책임지지 못할 공약들은 안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다 정치인들이 너무 많이. 근데 예전보다 많이 나아지긴 했어요. 네. 쓸데없는 건 안 하니까 그래도. 예. 네.